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지난 2월 24일 그리스가 수정 제출한 개혁 프로그램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향후 4개월간 구제금융기관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문제가 일단락됐나 싶은 순간에 미국에서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제넷 앨런 연방준비회의 의장의 발언이 세계 금융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2월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 올해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넷 앨런 의장은 상원은행위원회의 상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변경되더라도 향후 열릴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즉, 금리 인상 시점이 당초 예상되었던 6월이 아니라 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에서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이에 시장 참가자들은 6월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4일 옐런 의장의 발언은 꼭 그렇게만 받아들이지는 말라는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시장 참가자들은 가을, 즉 9월까지는 금리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5일 경제동향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종전의 예상대로라면 오는 6월 정도에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예상되었었는데요. 이번 옐런 의장의 발언은 반드시 6월인 것은 아니구나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준 것 같습니다.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은 조금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의 유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가을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 달러화의 약세, 인도네시아 국채금리의 하락, 종합주가지수의 상승 등 반가운 소식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6월 26일 미 달러당 12,831루피아로 전주 대비 미 달러당 40루피아 하락, 즉 0.3%의 평가 절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24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며 미 달러당 12,922루피아로 마감하기도 했었으나 앞에서 소개해드린 발표 결과에 따라서 25일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화도 24일 미 달러당 1,111.8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6일에는 1,095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0.2원의 환율 하락, 즉 0.9% 평가 절상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전주 대비 0.1원 하락한 8.6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일에는 7%에 근접한 7.02%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발표에 이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지연 가능성에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5,451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61포인트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거래량에 있어서도 지난 18일 18조 루피아를 상회한 것을 비롯하여 하루 평균 6조 5천억 루피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코위 신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대내외적 여건이 모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이 정부가 활용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단행하면서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수개월 안에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국채금리를 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채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국채금리는 지속적인 하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10년물 국채는 7%에 근접하는 수준이고 1년물의 경우에는 6.3%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전문가들은 한 차례 인하뿐만이 아니라 0.5%포인트 이상의 조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나먼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안 아유 유스티나는 중앙은행 기준금리 수준은 경제성장률 목표 5.4에서 5.8%, 대출 증가율 목표 15에서 17%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 보입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이를 근거로 조만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상반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후 예상되는 자금 유출 등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경제 성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2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예측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시장 상황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수를 통한 재원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은 재무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의 권한하에 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률과 국제 수지의 균형을 담당하는 금융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2004년 시행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법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료의 금융정책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7일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 결정된 것을 두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 25일 개입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조코이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불가능하다 라고 부인을 하면서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물가 상승률이 5% 이하로 떨어진다면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하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했고 2월과 3월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구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물가 상승률이 확연히 안정되는 등 철저히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우려가 대두되는 것은 이번 중앙은행 총재단 회의 직전을 비롯하여 최근 몇 주 동안 아구스 총재가 대통령 궁에 자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피안 잘리 경제조정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중앙은행 총재를 자주 만나시는 게 처음엔 좀 의아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은 격식을 크게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중앙은행은 물론 금융감독청, 즉 오제가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인사들과도 만나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두고 많은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과 독립성 정도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인도네시아가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한국과 같이 쌀을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쌀 가격이 30% 인상하여 킬로그램당 지역과 품종에 따라 9,000에서 12,000루피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유 중이던 쌀 30만 톤을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1,600에서 7,400루피아 사이로 결정되었습니다. 쌀 가격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식료품보다도 월등히 높아서 이번 정부미 방출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쌀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유수프 칼라 부통령은 유통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하여 가격 상승이 초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술적인 문제라는 견해를 보인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서인지 조코이 대통령은 국가물류청의 지역청장들과 가진 화상회의를 통하여
유통상의 문제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청장들은 곡물 배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소비자들은 조만간 인하된 가격의 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넓은 국토에서 산모작이 가능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는 45만 톤의 쌀을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수확, 공급, 유통, 수요의 엇박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실한 물류와 유통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조코이 정부의 인프라 개발이 재정 지출을 통한 단기적인 경제 성장 효과뿐만이 아니라 물류 개선 효과를 통하여 쌀 가격 안정과도 같은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2억 5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전자상거래 춘추 전국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본의 라쿠텐은 인도네시아의 중소납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라쿠텐 유니버시티 과정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일본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인데 검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에서부터 사진 촬영 기술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라쿠텐 블란자 온라인에는 1000여 명의 몰 운영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스노부 하시모토 이사는 인도네시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더 확대되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몰 운영자들의 실력이 향상되면 라쿠텐의 서비스도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 즉 ID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올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스마트폰의 활용도 증가에 힘입어서 30억 불, 원화 기준으로는 3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플래닛과 인도네시아의 3위 이동통신 회사인 엑셀 악시아타가 함께 설립한 일레븐이아도 최근 2,400만 불, 즉 27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사업 확장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투자 재원은 모바일 플랫폼 개선과 마케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 규모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작년 대비 5배의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원화 기준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550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100조 원이 넘는 성장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1위 업체인 알리바바도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들의 안방 공략에 맞서서 인도네시아의 리뽀그룹은 지난 25일 마타하리몰닷컴이라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2, 3년 동안 5억 불, 원화로 5,500억 원 규모를 투자하여 한 해 매출 10억 불, 즉 1조 1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인도네시아의 알리바바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의 경쟁을 통한 성장이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져서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간통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만들어져서 62년 동안 적용되어 왔던 법률이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판결입니다. 그동안 간통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람만 해도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간통죄를 소재로 작가 정비석이 1954년에 내놓은 소설 자유부인은 당시에 10만 부가 판매되었고 56년에는 영화로 개봉되면서 또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배우 최민식 씨와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해피엔딩 등 논란거리가 된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소재도 간통죄였습니다. 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가, 부부간의 사생활 침해는 어디까지인가, 이번 판결이 앞으로 불륜을 부추기는 것 아닐까, 향후 이혼 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등 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비행기구 제조업체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제약, 여행, 등산복 제조업체 등의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법의 존폐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정과 사회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